1974년 대한민국 전역에 송출된 생방송입니다. 조국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야. 우리가 그동안 시정 그러니까 이게 이분의 우리가 그동안 시정 대통령 영부인 유경수 여사가 서거했습니다. 아니 이게 정말 다시 봐도 충격적인 게 아내가 사실은 총을 맞았는데 충격이 있었어, 이 안에. 어떻게 다시 저 준비한 연설문을 다시 읽어 내려갈 수 있었을지가 지금 보더라도 되게 놀랍네요. 여러분들 하던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원하는 평화 통일의 기본 원칙을 명백히 전명하고자 합니다. 당시 대한민국 퍼스트 레이디였던 유경수 여사 왜 그분은 총을 맞아야 했을까?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소가 유경수 여사가 이제 서거하신 곳이에요. 장충동에 있는 국립극장인데 네. 당시에 29회 광복절 기념식이 예정돼 있었고 독립유공자들 참석하셨죠. 그리고 외교관 부부들도 많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방송 중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취재진들, 각 신문사의 기자들, 방송국 기자들, 심지어 외신 기자들도 애곡하게 참석했던 정말로 규모가 큰 행사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9시에 택시 기사가 딱 내려서 딱 뒷문을 열어줘요. 딱 한 사례가 내리는데 복장이 괜찮습니까? 차림새 잘 차려입고 중철모 쓰고 뿔테 안경을 딱 쓰고 누가 봐도 좀 있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제 경호원이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일본 대사관에서 왔습니다. 대사관에서 왔다. 슬쩍 통과를 주어버린 겁니다. 왜? 그러니까 사실은 그 비표를 달아야 들어갈 수 있는데 아무래도 딱 보니까 못한 사람이고 그다음 딱 와가지고 일본말 유창하게 하고 일본 대사관에서 왔다라고 하니까 약간 너무 빡빡하게 하지 말라고 빡빡하게 하지 그랬고. 않고 그러니까 그냥 초대장 같은 거 확인도 안 하고 비표도 없는데 그냥 통과시켰거든요. 광복절에 일본 대사관에서 왔다. 그러니까 제일 황당한 건 외투 속에 뭐가 있었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뭐가 있었냐면 진짜 좋다. 이게 말이 돼? 바로 389경 리볼버 권총이 이 일본인의 품속에 있었어요. 더군다나 언제든지 쏠 수 있게 공이치기도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고 당시 탄창에 실탄이 5발이나 장전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옷 수색, 몸 수색도 제대로 안 했다라는 반증이었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 총구가 당시에 어디를 향했을까, 누구를 향했을까가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당시 이 일본인이 어디에 앉았는지 자리를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단상에 섰을 때 딱 마주보고 있는 정면의 끝자석, 거기가 6.25가 권총을 장전한 채 앉아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그날의 하이라이트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연설이 시작됐어요. 친애하는 남북 동포 여러분, 남북 통일은 평화적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라는 말을 하자마자 자기도 당황했는지 빼다가 팡! 오발 사고 난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그게 첫 번째 그래서 조절이 그래서 지금 기록 조국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아니 그 첫 번째 총소리가 일반 총소리에 비해서 약했더니까 허벅지를 관통했기 때문에 그래서 소음 효과가 났군요. 이 6.25도 자기도 당황한 거예요. 오발 사고로 지금 총알은 자기 허벅지를 관통한 상태에서 여기서 당황한 상태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단상 쪽으로 뛰어갑니다. 허벅지에 총 맞은 채로? 총상을 입은 채로. 그래서 그 이후에 공식 수사 상황 기록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 실탄은 본인의 허벅지에 5발이 난 겁니다. 근데 또 한 발은 불발이래요. 불발이요? 불발탄도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총알은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던 단상에 맞습니다. 오, 탄상을 겨눴네. 그리고 다른 한 발은 태극기에 맞았어요. 그리고 다른 한 발. 유경수 여사의 머리를 불행히도 머리통을 합니다. 5번째.
자, 이때 총을 맞은 유경수 여사는 결국 사망하게 됐습니다. 전 국민은 충격에 빠졌고요. 용의자 유키오에 대한 이목에 끌리기 시작합니다. 어떡합니까? 전 국민이 아마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응구가 나가는 장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있고 이 사람이 지금 아, 저희가 서울 고등법원이요? 이날 판결 공판에서 재판부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와 진짜 당당하게. 중요하졌는데. 어린 당시 22살의 박근혜 대통령도 보이고 유키오 표정이 그러니까요. 당당하죠. 들고 난 죄 없다. 내 대의가 옳다라는 거예요. 난 대의를 위해서 저 사람을 죽이러 왔고 그때 난 떳떳하고 이것이 민주화를 위한 일이고 혁명을 위한 길이다. 너무나 당당했던 거죠. 그래서 잡힌 다음에는 나는 떳떳해. 다 인정할 테니까 나 빨리 죽여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사형 판결을 받아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빨리 형이 집행됩니다. 그해.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사형을 당한 이는 유키오가 아니었습니다. 파.15 사건의 범인 민족의 대적 문세광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아, 그 이름 많이 들어봤죠. 이거 유키오라고 이제 불렀던 이 사람이 그냥 아예 일본인이 아니었던 거네요? 오사카에서 태어난 제일교포였어요. 이제 우리 이름은 문세광이고 이제 일본 이름은 난조 세이코라는 제일교포 2세인데 근데 그러면 이 문제 요시이 유키오는 누구냐? 애인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이 여자친구가 또 유부녀예요. 근데 그럼 유부녀니까 남편이 있겠죠. 그 남편 이름이 바로 요시 유키오였어요. 오 마이 갓. 그래서 공범인 거죠, 여자친구가. 내가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한국을 좀 들어가야 되는데 네 남편 신원 좀 내가 좀 보용 좀 하자. 그래가지고 위조 여권을 만들었다고 해요. 문세광은 국적이 남한이에요. 그렇죠. 국적입니다. 여권도 위조 여권으로 들어오는 것도 좀 이상하고 사실 더 중요한 건 이 총은 또 어디서 났는지. 문세광은 오래전부터 이 범행을 준비해 왔었다. 그러니까 오사카 소재 파출소에서 훔친 총입니다, 이 총이. 범행이 일어나기 한 달 전 벤치로 오사카 소재 파출소 뒷문 자물쇠를 따요. 벤치로. 간땡이가 진짜. 따고 고무장갑을 껴요. 어머. 지문을 안 남기려고. 남기려고. 그다음에 총기가 보관돼 있는 사물함 있잖아요. 거기서 총 2정을 훔칩니다. 그리고 실탄 10발도 함께 훔쳐요. 그래서 총기 한 정은 본인의 집 천장 위에 숨겨놓고 다른 한 정의 총만 갖고 우리나라로 몰래 들어온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대한민국에 어떻게 들고 오냐. 난 너무 깜짝이야. 말이 돼 권총을 제대로 가져오는 게? 그러니까 또 비행기 타고 들었어요. 그리고 어머 비행기 타고. 비행기를 탔는데 검색대 안 걸려요? 안 걸렸어요. 이때는 가능하지. 어떻게 했냐? 옛날 라디오 있잖아요. 트랜지스터 라디오. 요만한 거. 트랜지스터 라디오 겉에만 남겨두고 안에 있는 부품, 자석하며 전선을 다 빼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요거를 빈 껍데기 라디오 속에 숨겨서 짐에 넣어서 왔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물품을 검사할 때 엑스레이로 검사하는 게 아니라 가방을 열어서 육안으로 보는 시스템이었는데 검색대가 없었다고요? 엑스레이를 안 썼어요. 엑스레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냥 라디오니까 통과를 시켰던 거죠. 굳이 까보진 않는 거지. 이렇게 들고 흔들만 봤어도 봤으면. 그러게 똘록똘록. 23살이 혼자 할 수 있는 계기인가 이게? 이때 문세광의 배우로 지목이 된 세력이 있었습니다. 시크릿 코드 조총련. 이만감에서도 많이 언급. 그렇죠. 여러 가지 사건에 좀 끼어 있어요.
조총련이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제1번 조선인 총연합회 이게 정식 명칭이고 이걸 줄여가지고 조총련이라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냥 총련, 소련이라고 이제 부르더라고요. 일본 내 이제 제1동포 단체가 2개가 있는데 국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조총련 소속은 국적이 조선이에요, 북한이고요. 민단 소속의 교민들은 대한민국의 국적인 거죠. 민단. 아니 그러면은 이 문세광도 조총련이었었나요?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죠. 예. 그러니까 원래는 민단 소속 청년이었어요. 1972년 그 7월 4일에 남북 간의 그 7.4 공동성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민단과 조총련이 단합대회를 했어요. 단합대회를. 그럼 당연히 이제 민단 소속이었던 문세광도 갔겠죠. 단합대회를 한다니까. 이 김호령이라는 그 이 조총련 간부가 딱 본 거죠. 문세광. 저 친구 괜찮은 것 같아서 찝은 거예요. 김호령이라는 그 조총련 간부가. 남북 간의 화해 분위기도 있고 한데 우리 이념을 떠나가지고 조총련과 민단 떠나서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래서 다 친분을 유지하기 시작했대요. 서서히 세뇌를 하면서 조총련계로 끌어들였다라고 하죠. 이게 전형적인 북한이 사람을 포섭하는 방법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 이념을 떠나서 친하게 지내자. 이 말 북한 쪽 사람들이 얘기하면 조심해야 됩니다. 예. 문세광이 전형적으로 포섭 및 세뇌를 당한 케이스고 중요한 건 조총련이 문세광에게 박정희 대통령 암살을 지시했습니다. 이건 문세광도 본인이 직접 진술한 바에 따른 거예요. 당시 수사 결과를 보면 그 유명한 일본과 북한을 오가는 배 망경봉호에 문세광이 올라타서 북한에게 직접 지시를 받았다라고 기록이 돼 있고요. 결정적으로 조총련이 스스로 펴낸 60년 활동 일지라는 조총련 결과 보고서 책이 있습니다. 당시에 문세광이 유경수 여사 저격한 사건의 수사를 조총련이 총력으로 방해한 걸 스스로 업적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총련 스스로도 다 성토를 한 셈이죠. 자, 영부인 암살 사건 배우로 우리가 지금 문세광 이야기를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런 문세광 사건의 또 다른 배우로 또 지목이 되고 있는 단체인데 상당한 자금력이나 또 지금 힘도 막강할 것 같고. 이거 나는 이 돈 어디서 생각하는 거죠? 자금력. 그러니까 그 조사를 보니까 이제 문세광도 조총련으로부터 자금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졌는데 얼마를 받았을까? 2번 받았는데 한 번 50만 엔, 두 번째는 80만 엔. 합이 130만 엔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환율로 봤을 때는 공이 하나 더 붙어가지고 1,3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돈을 받은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와. 북한 전문 연구기관의 발표에 따르면은 1980년대 조총련 그 본부 자체만 가지고 있던 그 자산의 규모가 1조 원대였고 1조 원.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조총련이 축적한 자산 규모가 무려 75조 원에 이르고 조총련이 북한을 향해서 1년에 보내는 금액이 몇천억 원에 달한다. 근데 북한의 1년 그 예산 규모가 한 9조에서 10조? 9조 북한의 정도예요. 1년 총예산. 근데 그중에 몇 퍼센트는 조총련이 보내는 금액으로 충당을 합니다. 가만 있어. 그럼 북한이 현재 갖고 있는 캐시보다 조총련이 갖고 있는 캐시가 더 많겠네요? 근데 그 조총련이라는 게 조총련이 소유하고 있다는 돈이라는 거야? 아니면 조총련에 있는 그 자산 규모인 거죠. 부자들의 자산 규모. 뭐 이런 거예요. 조총련이 가지고 있는 뭐 회사, 은행, 건물, 빠찡코 뭐 등등 해가지고 자산 규모가 엄청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조총련계가 자금원 있잖아요. 자금원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야쿠자들이고 이 야쿠자들의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빠찡코 사업. 네. 근데 이제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조총련 이퀄 야쿠자냐? 그거는 절대로 아니고요. 네. 재래교포들의 삶이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60년대, 70년대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예를 들면 일본에서 어디 취직을 하려면 이력서를 써야 되잖아요. 이력서 안에 반드시 국적란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조선 또는 한국 이렇게 쓰면 취직 자체가 정말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이제 어둠의 세계로 빠지는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또 많았고 그런 배경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예. 조총련이라는 곳은 없어지지는 않겠죠. 그렇죠.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거고
북한은 조청년을 어떻게 보면 한때는 ATM 마신이라고 예. 현금 인출기잖아요. 예. 김정은이 조청년에 대한 애착, 집착도 대단하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아무튼 이건 뭔가 조청년은 김정은 정권에도 좀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죠. 그러니까 일본과의 외교 창구 역할도 사실은 조청년이 톡톡히 해내고 있고 그리고 북한이 직접적으로 하기 어려운 말들을 이 조선 신보라든가 이런 조청년계 언론들을 통해서 할 때도 있거든요. 막 북한이 노골적으로 하기 어려운 말을 이제 조선 신보가 받아가지고 한국 정부나 이런 다른 언론을 상대로 이렇게 비난하는 성명을 내거나 할 때 보통 사용되는 게 조선 신보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에게서 조청년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 그래서 조청년이 어려울 때는 김정은이 또 엄청나게 많이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조선학교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조청년들도 할 거 아니에요. 어렵다. 좀 조국이 좀 도와줘야겠다라고 하니까 김정은이 돈을 지원을 해줬는데 그 액수가 5천억 원이 넘어요. 그래요. 장학금으로 그러니까 장학금 명목으로 지출된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5천억이 이 상황에서 조청년 쪽에서 여기가 아니요. 조청년이 준 게 아니라 김정은이 조청년을 지원한다고. 조선학교 어려우니까 니네 이거 받고 지금 조청년이 사멸해 가고 있다니까. 어떻게 보면 그 조선학교의 명맥을 이어가는 것도 있지만 자신의 어머니 고영이가 제일 교포기 때문에 김정은한테는 어떻게 보면 조청년이라는 그 단체가 되게 특별한 단체인 것 같아요. 성동격서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봤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소리 지르고 여기서 소리 지르고 이쪽에 소리 지르고. 그렇죠. 이쪽에서 동해에다 소리 내고 서쪽에서 시다. 그렇죠. 근데 진짜 이 성동격서가 딱 인천 상륙작전이 너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요? 이게? 그러니까 이 인천 상륙작전이 서쪽이잖아요. 서해 쪽에서 지금 작전이 수행돼야 되는데 이거 반드시 성공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작전을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죠. 배가 함대가 200 큰 침대가 대만하죠. 완전 200몇 척에 동원이 된 거야. 연합군 함대가. 아니 근데 그걸 2시간 만에 여기에 배를 어떻게 돼?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지. 240km를 이거를 지금 안 들키고 지금 하려는 작전이잖아요. 가능해? 그래서 일이 걸리지. 이 북한의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완전 동쪽으로. 완전 동쪽. 예, 낙동강 그 위쪽에 그 장사, 영덕 왜 배로 유명하잖아요. 영덕해. 바로 이곳을 상륙하는 작전을 수행해서 북한의 어떤 시선을 이쪽으로 돌려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 판단을 했던 거죠. 너무 가슴이 아픈데 그 죽음의 담당자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학도병. 평균 나이 17살에 772명. 네. 걔네들은 죽는 거. 실제로 학도병들 중에서 그 참가했을 때 이 학도병들이 훈련을 제대로 못 받아요. 그렇죠. 뭘 알겠어. 잡는 방법만 배워서 그냥 보내는 거지. 그러니까 앞에 지금 북한의 인민군들이 막 총을 쏴댔는데 총을 쏜 거야. 그다음에 다음에 실탄 장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모르는 거야. 이걸 모르는 거야. 이걸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야. 어느 거만 배우고. 예. 그런 애들을. 총이 있어도 못 쐈다 소리잖아. 너무 어린. 지금 이 장사 상륙 작전에 그래서 학도병들이 투입이 되는데 이렇게 한 700여 명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많아요. 770명 모였는데 그래서 이들이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해요. 이게 지금 작전이 9월 15일 날 인천 상륙 작전이잖아요. 이 작전 수행을 위해서 9월 14일 날 출발을 합니다. 근데 좀 이상한 일이 좀 벌어집니다. 그래요? 출정식을 하는데 700여 명이면 한 1개 대대보다 좀 더 많은 병력이거든요. 많지 않은 병력이 가는데 육군 고위 관료들이 나와가지고 출정식에 나와서 잘한다. 너희들 할 수 있다. 막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트럭을 타고 가고 있는데 시민들이 나와서 환송까지 해주는 거예요. 아니 전쟁 상황이니까 사실 이런 모습은 너무 비일비재하잖아요. 성동이다. 그러니까 인원수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왜 이런 학생들이 좀 약간 좀 어리둥절한 어떤 그런 느낌? 시끌시끌하게 들리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두에 딱 도착했는데 여긴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지네. 배에 탔어요. 배에 탔는데 엄청난 미군 병력이 배에 같이 타는 거예요. 같이 가나? 근데
또 내려. 미군병 또 내려. 하자마자 내려요? 네. 타는 척. 아 미군이 없었구나. 그리고 근데 또 다시 타. 아 또 내려. 왔다 갔다. 이런 작업을 자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믿음을 왜 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망원경으로 보고 아 이 많은 사람들이 오르고 내리고 하네. 인원수가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경력이 성공인 거죠, 성공.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선을 지금 분산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네. 어마어마한 작전이 지금 이쪽에서 지금 수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여기 지금 간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것들은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하기 위해서 그렇지. 이렇게 지금 여기 작전이 수행되고 있다면 보고해라. 여기 라는 어떤 정찰병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여기가 주력군이다. 그렇죠. 이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요. 북한의 주력이 여기 썰리게 그런데 하려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그 학도병들은 정말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왜냐면 두렵고. 출발을 할 때 이 학도병들한테 머리카락, 손톱, 아우 발톱 마지막으로 생각. 이런 것들을 제출하라고 하는 이건 마지막이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그거를 나라를 위해서. 들은 학생들은 돌아오지 못했어요. 절대로 가는구나. 아, 벌써 아는구나. 내가 가면 죽을 수도 있겠다. 네. 아빠 엄마 모습을 이게 마지막으로 볼 수도 있겠다. 라는 어떤 그런 생각? 딱 전쟁 나가는. 하나도 아, 마치. 두려웠다 그래요. 이번 줄도 제대로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출발을 한 거예요. 예, 772명의 그 학도병들이 입대한 지 18일 만에 탔던 배의 이름은 문산호였습니다. 문산호. 아, 그래서 D-1일 9월 14일에 출발을 했는데 이제 그 작전이 인천 상륙 작전이 시행되는 9월 15일 날 거기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자 이제 작전을 수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때 작전 수행을 못할 만한 일이 벌어져요. 아이고. 네. 왜요? 날씨? 질병? 공기? 태풍 맞습니다. 와. 9월 일도 안 된다. 9월 14일 날 출발해서 9월 15일이니까 이때 태풍이 온 즈음이 필리핀에서 막 태풍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태풍을 몰랐을까? 알았구나. 당연히 알았겠죠.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려고 한 알면서 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풍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야 되는 거예요. 태풍이 오거나 말거나. 그렇죠. 왜냐면 D-Day는 정해져 있고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 지금 작전 수행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출발했던 거거든요. 결국 태풍을 만나면서 이 배가 접안을 못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접안을 해서 상륙을 해야 되는데 접안을 못 하는 거예요. 자, 태풍 때문에 배가 지금 넘실 되고 있어요. 북한 인민군이 바보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 앞에 지금 뭐야? 너무 싫어하는데. 이거 적군의 배가 지금 나와 있는데 쟤는 뭐 하는 거야? 네. 당연히 기총소사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건 그냥 타깃이 돼버린 거예요. 바다 위에서 그냥 계속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결국 목표 파이니. 그 배는 좌초됩니다. 아우, 야. 좌초되니까 일에 죽으나 철에 죽으나 그렇지. 방법은 하나다. 그냥 가자. 돌격. 라고 해가지고 해서 야. 학도병이 뛰어내려요. 뛰어내려가지고 그냥 헤엄쳐가지고 밧줄 돼가지고 그거 잡고 올라와가지고 장사해변에 상륙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보세요. 네. 지금 보이잖아요. 무방비예요. 보이잖아요. 그냥 대놓고 쏘는 거예요. 그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그 어린 중고생들의 네, 모습들을 한번 어린이들. 여러분이 떠올리시면 정말 가슴이 정말 아픈데 기적이 벌어집니다. 뭐예요? 이 학생들이 길을 쓰고 죽어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길을 쓰고 그 장사해변에 착륙해가지고 모래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서 은신하면서 계속 공격해가지고 결국 이 장사해변을 장악을 해내요.
야, 그 학도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총을 제대로 뭐가 있겠어? 기관총이 있겠어? 포가 있겠어? 대단하다. 이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는요. 좋은 무기도 아니고요. 좋은 포탄도 아니고요.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결기입니다. 이 결기 앞에서는 정말 이 학도병들이 어떤 마음으로 싸웠을까를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게다가 이게 이들한테 이게 보급되었던 그 보급품이 뭐였냐면 건빵 한 봉지하고 미숫가루 3봉지였어요. 이거 갖고 버티라는 거였는데 바닷가에 뛰어내렸잖아요. 그렇지요. 다 줬잖아요. 이 식량이 다 없어진 거예요. 미숫가루 이게 다 가루인데. 건빵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 8일 동안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배를 쫄쫄쫄 굶으면서 이 증언에 의하면 이 민가에 남은 뭐 어떻게 이 곡식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그걸 갖고 와가지고 바닷물로 이게 쌀을 씻었나 봐요. 불도 못 물을 했는데 먹을 수가 없어요. 못 먹어요. 바닷물에 쌀 안 익어요. 그러니까 네, 안 익어요. 먹을 수가 없는 네. 정말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다는 그 증언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 인민군들이 지금 이 낙동강도에 집결해 있었는데 지금 이 장사 상륙 작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든 병력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었던가 보다라고 병력을 빼는 거죠. 장사로 가네. 그렇죠. 게다가 여기가 지금 7번 도로 아시죠? 왜 해안가에 참 예쁜 도로가 7번 도로잖아요. 바이크 탈 때 그러니까요. 그 도로를 지금 이 학도병들이 장악을 했기 때문에 보급로가 일단 끊겨버린 거예요. 어떻게든 여기를 회복시켜야 되거든요. 대규모의 병력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북한군이 이동을 하는 것이죠. 학도병들 대단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할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빨리 학도병들은 이제 탈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임문 다 수행했으니까 이미 인천열차에서 성공했으니까 빼야 되는데 이때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왔던 배가 이 조치원호라는 건데 조치원호가 이제 이 바다 위에 떠 있고 이 학도병들을 지금 구출하려고 했는데 이미 북한 인민군이 와 있는 거죠. 어떡해. 늦었어요. 이러면서 다시 조치원호에 지금 포격이 이제 가해지니까 이러다간 조치원호마저도 좌초될 수밖에 없는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전원을 다 구출하지 못하고 부랴부랴 조치원호에 올라탄 학도병들만 구출해가지고 나머지 학생들은 다 그게 남겨뒀어요. 몇 명이나 혹시 그게 몇 명이나 됩니까? 그 당시 그 사망자 수가 몇 명이었냐면요. 공식 전사자 수가 139명이고요. 부상자는 92명. 지금 희생자가 한 300명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뭐 저거 더 끔찍한 얘기가 97년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장사 해변에 거기서 장사 해변에서 전사한 학도병들의 유해가 발견됩니다. 와, 97년도에 아까 말하면 그 전까지 장사 해변의 유해 수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바꿔 말하면 이게 정말 역사의 비극인데 장사 상륙 작전이라는 이 작전이 다시 조명된 게 얼마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인정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인천 상륙 작전이라는 엄청난 이 작전의 성공에 가렸던 측면도 있고 두 번째는 이 학도병이잖아요. 정식으로 작성된 군번줄도 없고 병적부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극비리에 했었던 작전이기 때문에 작전 문서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지가 않아서 우리 정부에서도 자랑스러워하면서 할 수도 없었고 몰랐던 것도 있었고 그런데 그때 장사 상륙작전에 참가했고 살아남은 학도병들이 꾸준히 정부에게 발굴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요청을 했고 보훈처에서 이걸 받아들여서 발굴을 했는데 97년에 웬 말이에요. 그때 뭐 학도병을 모집했다는 이유로 비판을 할 필요가 있느냐? 없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그 이유라고 생각해요. 이유죠. 이유예요. 맞아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 그 이후에 보답을 하든가 사과를 하든가 후속 조치가 뭐든 따라야 돼요. 맞아.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었고 다른 어떤 지금 여러 가지 이유, 가능한 이유를 열거를 해주셨지만 저는 그보다 앞서서 창피했을 거라 생각해요. 애들한테 이런 걸 맡겼다는 게 창피했을 거라 생각해요. 거기에 어른들 입장에서. 보답을 해요. 97년 때 97년. 네. 보답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누가 보답을 하면 메가드 장군이 장사 상륙 작전에 희생된 학도병 때문에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가드 장군이 죽기 4년 전 1960년에 772명 학도병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냐면
인천 상륙 작전을 지원하면서 수행한 작전은 최고의 찬사를 받을 것이고 대원들이 보여준 용기와 희생적인 행동은 한국 젊은이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다라고 학생들에게 메가드 장군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증언했다는 거죠. 그게 제일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우리를 좀 기억해 달라. 정부에 계속 요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거 내가 가서 나라를 지킨 거에 대해서 보상해 달라는 거 아니야. 우리가 거기 있었다는 거 인정해 달라고 네가 우리들 보냈자라고 그분들이 계속 주장을 한 거예요. 몇십 년 동안. 그리고 좌초됐던 문산호를 드디어 상시보고 올라옵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 지금 전시되어 있어요. 문산호는 좌초가 됐고 그거를 다시 인양을 했다고요? 네. 저희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가 6.25 그 학도병 출신이셨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학도병으로 참전을 하신 다음에 이제 정규군으로 이제 국방군으로 입대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지금도 집에 있는데 그 아버지가 쓰셨던 그 전투 일지가 이만큼 남아 있어요. 딱 아버님 나이가 한 16, 17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술 한잔 먹고 보면은 저보다 훨씬 어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술 한잔 먹으면서 이제 그 당시 어렸던 아버지한테 참 수고 많았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그 보면은 그러니까 몇 월 며칠 어디, 몇 월 며칠 어디인데 어디라고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이름 모를 고지다. 그렇지. 모르는 거야. 이름 모르는 거야. 지도를 못 알겠어. 그렇죠. 이게 정말 가슴이 아픈 건 이름 모를 알 수가 고지인데 저기서 멀리선 그 대포 소리가 들린다.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근데 오늘 밤 보름달이 떴는데 보니까 어머님이 생각난다.